저는 64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래기국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시래기국이 나오면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 입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 구수한 냄새를 맡는 순간 1974년 겨울 새벽 어머니가 주워 오시던 그 흙 묻은 무청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1974년 12월 어느 날 새벽 저는 잠결에 문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캄캄한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누런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계셨지요. 어디 가시나 싶어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상인들이 정리하고 버린 채소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시든 배춧잎, 흙 묻은 무청, 벌레 먹은 시래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맨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고 손가락 끝은 새벽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쓸만한 것들을 비닐봉지에 담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집 한 주일 반찬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골목 귀퉁이에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1974년 겨울부터 어머니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새벽이면 시장에 가셨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장이 끝나면 상인들이 팔다 남은 채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시든 배추 겉잎, 무른 무, 벌레 먹은 시래기, 그런 것들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주우러 가셨던 겁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자는 사이에 조용히 문을 여시고 나가셨지요. 누런 비닐봉지 하나만 손에 들고요. 시장까지는 3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겨울 새벽이면 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고무신을 신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걸으셨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상인들이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물을 뿌려가며 청소를 했지요. 버려진 채소들이 젖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바닥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젖은 시멘트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보셨습니다. 너무 무른 건 버리고 조금이라도 쓸만한 건 봉지에 담으셨습니다. 배추 겉잎은 벌레 먹은 부분만 떼어내면 됐습니다. 무청은 시들었어도 삶으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래기는 흙만 털어내면 국을 끓일 수 있었지요. 어머니의 손은 새벽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흙이 끼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차가운 채소들을 만지셨으니까요. 1시간쯤 그렇게 주우시면 비닐봉지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30분을 또 걸어서요. 무거운 봉지를 들고 엉기를 걸어오시는 어머니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7시쯤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어나기 전이었지요. 어머니는 대야에 물을 받아 주워온 채소들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1번, 2번, 3번, 흙탕물이 맑아질 때까지 계속 씻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반찬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학교나 가라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몰래 따라갔을 때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어머니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에는 5명의 아주머니들이 계셨습니다. 모두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손에는 똑같은 누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지요. 그분들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 버려진 채소를 줍고 계셨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습니다. 눈인사만 나누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주었습니다. 가끔 쓸만한 무청을 발견하면 서로 양보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분들과 함께 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아주머니들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어떤 상인은 모른 척했습니다. 또 어떤 상인은 일부러 더 많이 버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잡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그셨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을 솔로 문지르셨지요. 하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이사이 깊이 박힌 흙은 며칠이 지나야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트고 갈라진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었고 손톱은 울퉁불퉁했습니다. 그 손으로 어머니는 주워온 채소들을 다듬으셨습니다. 배추 겉잎은 벌레 먹은 부분을 도려냈습니다. 무청은 시든 잎을 떼어냈습니다. 시래기는 누런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다듬고 나면 쓸만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삶았습니다. 큰 솥에 물을 끓여 채소들을 넣었습니다. 한참을 삶아야 했습니다. 질긴 시래기가 부드러워지려면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부엌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퀴퀴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게 저녁 밥상의 신호였습니다. 삶은 시래기를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된장국도 끓이고 무쳐서 반찬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셨습니다. 한 봉지의 시래기로 사흘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주요 반찬이었습니다. 쌀도 제대로 없어서 보리밥을 먹었는데 시래기 반찬이라도 있으면 밥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시래기가 보약이라고 이것만 먹어도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니 당신의 국그릇에는 왜 시래기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녁이면 어머니는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탄 한 장을 아껴 써야 했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연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연탄불 위에 커다란 솥을 올렸습니다.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삶아둔 시래기를 넣었습니다. 고기는 없었습니다. 멸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된장과 시래기뿐이었지요. 하지만 푹 끓이면 국물이 구수했습니다. 시래기에서 단맛이 우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국을 끓이면서 계속 맛을 보셨습니다. 국물을 떠서 호호 불어 드셨지요. 간이 맞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중얼거리시며 된장을 더 풀었습니다. 시래기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끓였습니다. 1시간은 끓여야 제대로 익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불 조절을 해야 했으니까요.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덜 익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연탄불에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겨울인데도 더워서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마침내 국이 완성되면 큰 뚝배기에 담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보리밥에 시래기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국을 드셨습니다. 한술 떠서 후루룩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다는 뜻이었지요. 오빠와 저도 국을 떴습니다. 건더기를 건져 먹었습니다. 시래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질긴 줄기도 잘 씹혔습니다. 국물도 구수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희는 금세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먹는 모습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더 먹으라고, 국 더 떠라고 하셨지요. 저희 그릇에 국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건더기도 더 건져주셨습니다. 정작 어머니는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지요. 저희가 배불러서 숟가락을 놓으면 그제야 어머니도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국그릇에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맑은 국물뿐이었지요. 저희가 건더기를 다 먹어버렸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국물만 드셨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요. 제가 어머니 그릇에 시래기를 건네드리려 하면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엄마는 국물이 더 좋아. 건더기는 질겨서 못 먹겠다. 그게 어머니의 유일한 변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국물만 먹는 게 좋다고, 건더기는 질겨서 싫다고 하셨지요. 철없던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국물을 더 좋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치 없이 건더기를 다 건져 먹었습니다. 시래기도, 무도, 감자도 뭐든지 건더기는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국물만 드셨습니다. 그게 몇 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는 내내 어머니는 국물만 드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다 먹고 남은 국을 데워서 드시고 계셨지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국 속에 남은 시래기 부스러기를 찾고 계셨습니다. 국물을 떠서 훑어보시며 작은 건더기라도 있으면 조심스럽게 건져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건더기가 싫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양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을 먹을 때마다 건더기를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래기를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그릇에 남겨뒀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아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긴다는 걸요. 어머니는 제 그릇을 보시고는 왜 안 먹냐고 물으셨습니다. 입맛이 없냐고,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셨지요. 제가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면 어머니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남기면 아깝다고, 다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다 먹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들은 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국물만 드신다고 하시던 분들이요. 우리 동네 아이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어머니도 국물만 드셨습니다. 건더기는 질기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게 그 시대 어머니들의 공통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식들 배를 채우려고 하신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위장은 정말 건더기를 소화하지 못하는 병에라도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국물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체질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건더기를 드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시래기도, 고기도 뭐든지 드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들 몫을 빼앗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차라리 국물로 배를 채우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어머니는 주워온 무청을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집 처마 밑에 실을 걸어두셨습니다. 그 실에 무청을 하나하나 꿰어서 매달아 두셨지요. 길게 늘어진 무청들이 겨울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말라가는 무청은 점점 누렇게 변했습니다. 쪼그라들고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긴 겨울을 버틸 생명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씨를 보며 무청을 관리하셨습니다. 눈이 올 것 같으면
처마 안쪽으로 옮기셨습니다. 햇볕이 나면 다시 밖으로 내놓으셨지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비닐을 덮어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리를 털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무청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바람에 떨어질까봐 어머니는 수시로 확인하셨습니다. 끈이 풀렸으면 다시 묶으셨습니다. 겨울철 내내 그렇게 보살피셨지요. 이웃집에서는 돈 주고 시래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말린 시래기가 팔렸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집은 살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주워서 말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말린 무청이 완성되었습니다. 바삭바삭하게 마른 시래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조심스럽게 떼어내셨습니다. 한 다발씩 묶어서 부엌 선반에 보관하셨지요. 그게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눈이 쌓여서 시장에 못 가는 날에도 시래기만 있으면 국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말린 시래기는 생시래기보다 더 구수했습니다. 물에 불려서 삶으면 부드러워졌습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깊은 맛이 났지요. 어머니는 시래기를 아껴 쓰셨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만 꺼내 쓰셨습니다. 봄까지 버텨야 했으니까요. 이른 봄이 올 때까지 시래기는 우리의 주식이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 거의 시래기뿐이었습니다. 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무침, 시래기 김치, 어머니는 시래기로 온갖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같은 재료지만 조리법을 달리하면 다른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솜씨였습니다. 처마 및 시래기가 하나씩 줄어들수록 어머니는 안심하셨습니다. 겨울을 잘 버텨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한 다발이 남았을 때쯤이면 봄이 왔습니다. 시장에 새 나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시래기 다발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견뎌냈다고 시래기 덕분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를 줍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주울 때 모든 상인이 좋게 봐주진 않았습니다. 어떤 상인은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청소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리 비키라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서 옆으로 비켜서셨지요. 상인은 호스로 물을 뿌렸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우려던 채소들도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바라만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상인은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저것들이 맨날 와서 주워간다는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상인의 눈길을 피하셨지요. 부끄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상인들이 일부러 채소를 더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 주워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베푸는 작은 자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줍는 일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참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배고프다는 것보다 당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게 더 견딜만 했으니까요. 한 번은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으시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창피한 건 자식을 굶기는 거라고,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수치심을 감추려 애쓰셨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요.
시장에서 좋은 것을 주워왔다고, 오늘은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를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요.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시장에 가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시장 바닥을 뒤지셨습니다. 그게 몇 년을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시장 풍경도 어머니의 모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시장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줍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더 이상 시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집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채소를 사오셨습니다. 돈을 주고 깨끗한 시래기를 사오셨지요. 더 이상 바닥을 뒤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기쁘셨을까요? 아니면 허전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깨끗하게 포장된 시래기를 샀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시래기국을 끓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시던 모습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에 시래기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시키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른 걸 먹고 싶다고 하셨지요. 왜 시래기국은 싫으신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질렸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서 이제는 보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시래기는 배고픔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가난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걸 먹고 싶지 않으신 게 당연했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70이 넘으셨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시래기를 주워오던 이야기도 하셨지요. 그때는 참 힘들었다고, 손이 얼어서 감각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담담하게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이제 흙이 없었지만 세월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담담하셨습니다. 2015년 겨울, 어머니는 70을 조금 넘긴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누런 봉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실 때 들고 가시던 바로 그 봉지였습니다. 40년 전 그 봉지를 어머니는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봉지를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누런 비닐봉지를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시래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식을 향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추운 새벽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그 시래기 한 줌이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상인들의 핀잔도, 당신의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식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어머니는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제 64살입니다. 손주도 있고 증손주도 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래기를 주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래기국을 마주하면 목이 메입니다. 식당 메뉴에 시래기국이 있으면 시키지 못합니다. 그 구수한 냄새만 맡아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1974년 겨울 새벽 시장 바닥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런 비닐봉지를 들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계십니다. 시든 무청을 골라내고 계시지요. 제가 다가가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꿈속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보내려 하십니다.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시장 바닥도 없고 주울 시래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은 이제 찾기 힘듭니다. 어머니가 주워온 그 시래기처럼 어머니의 사랑도 참 질기고 강인했습니다. 찬바람을 견디고 눈을 맞아도 결국에는 따뜻한 국물이 되어 자식을 먹여 살렸습니다. 시래기는 버려진 것이었지만 어머니 손을 거치면 보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어머니, 평생 시래기국만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투박한 한 그릇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건더기 하나 없이 국물만 드시면서도 자식들이 배부르다는 말만 들으면 행복해 하시던 어머니. 이제는 그곳에서 실컷 건더기 드시고 계신가요? 생전에 못 드신 맛있는 것들 배불리 드시고 계신가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주워온 그 시래기 한 줌이 제 뼈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질긴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어머니,